D램은 지금 HBM이라는 수요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범용 D램 생산하던 거를 HBM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범용 D램 쪽을 만들 여력이 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년에 증설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리드 타임이 6개월이고 얘들이 내년에 증설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가 좀 들어올 거니까요. 어쨌든 얘들은 내년에 증설이 있어서 내년 매출 그로우스가 조금 확보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지 않으면은 그 아랫단 밸류체인 업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줘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맥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이틀 사이에 발표된 두 기업의 실적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 업종이 있죠.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 주인공은 ASML과 TSMC인데요. 이 두 기업에 대비되는 모습 오늘 박상욱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사실. ASML, TSMC 실적 굉장히 상반되는 실적인데 일단 ASML 성적 부진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왔어요. 심지어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예. 사실 그 수주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한 2.9억 유로 더 잘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도 한 1.7억 유로 정도 더 잘 나왔는데 이제 그 부킹이라고 하죠. 수주가 한 26억 유로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51%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일단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어둡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고 그게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맞습니다. 주가도 조정이 된 건데 지난 주말에 거기다 좀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또 로이터볼 보던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으로 주문한 ASML 장비 수령을 연기했다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걸 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연기하자. 네, 이렇게 되면 ASML이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한 거고 이 때문에 ASML의 향후 전망도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근데 비단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사실 인텔도 최근에 안 좋았었잖아요. 구조조 그렇죠. 정도 하고. 그렇죠. 사실 지금 좋은 게 TSMC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쪽은 EUV 장비를 EUV가 비싼 장비잖아요. 네네. EUV 장비를 D램 쪽에만 쓰고 그마저도 사실 많이는 안 써요. 이제 1A D램에서는 한두 개 정도 레이어, 1B에서는 한 5개 정도 레이어 쓰이는데 네. D램 쪽도 사실 요즘 최근에 막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쪽도 글로벌리 봤을 때 TSMC를 제외하고는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야지 이제 이게 거의 슈퍼홀이잖아요, ASML이. 맞습니다. 장비를 조금 말씀하신 그 장비가 이제 노광 장비라고 맞습니다. 해서 이제 반도체 섬세하게 이제 설계를 하는 장비인데 이거를 이제 수주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돌아가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연기하고 ASML이 당연히 안 좋아지고 주가도 보니까 뉴욕 ADR 기준으로 7월에는 ASML 주가가 $1,100 이상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72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주주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 앞으로 주가 정황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내년 실적이 조금 불안하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은 사이클이 있고 이제 파운드리 쪽도 계속 이렇게 안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이 조금 개선되면은 26년, 27년 이때부터는 좀 실적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하이 NA EUV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출시가 될 거거든요. 더 첨단 노광 장비가 네, 더 첨단 노광,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처럼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고객사들한테 이게 조금 원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좀 많아질수록 그런 장비가 도입돼야 되는 그 트렌드는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SML이라는 업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SMC 정말 말씀하신 대로 TSMC만 좋은 상황인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순이익으로 54% 작년 동기 대비. 야, 대단해요. 이미 상향이 조정됐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야, 이런 추세가 계속 잘 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이랑 사실 또 이어지는 맥락이긴 한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경쟁사가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이제 뭐 인텔도 예전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했었고 지금 접었다 다시 시작을 한 거고요. 이런 경쟁사들이 치열했을 때는 사실 패밀리스 업체들이 선택권이 많았어요. 네. 너가 안 만들어주면 삼성한테 가서 만들지 뭐. 심지어 애플도 삼성에서 만들었었던 걸요. 몇 년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인텔과 삼성이 조금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이제 TSMC가 배째기 얘도 슈퍼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너네 만들 때 나밖에 없잖아. 그냥 내가 올려달라는 대로 가격 올려줘. 이런 식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잘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슈퍼을이 되겠네요. 네, 지금 이미 슈퍼을입니다. 예. 주가를 보면 뉴욕 ADR 기준으로 4월에 127달러, 지금 200달러 왔어요. 거의 심리적으로 보면 더블이 됐는데 반년 사이에. 하반기에도 계속 주가는 사실은 TSMC의 주가를 훼손할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실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전망 어떻게 계속 보십니까? 아무래도 얘네들한테 이제 TSMC에 있어서 가장 큰 고객사가 애플입니다. 근데 뭐 애플이 스마트폰에 사실 이번에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다 TSMC한테 AI 반도체 쪽 맡겼거든요. 근데 비단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직이라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업체들도 자체 칩을 TSMC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수요를 커버하면서 오히려 조금 계속 개선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TSMC예요. 사실상 지금 눈에 확 띄는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만히 보면 TSMC가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저장 장치 만든 게 사실은 1, 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협력사 관계, 네, 네. 협력 상호 공존하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 열풍이 오면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실 거의 독점이었고 이 칩을 또 독점으로 TSMC가 그동안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협력 관계니까 이걸 또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차세대 AI 칩 블랙웰 생산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좀 들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블랙웰 출시가 연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기된 게 책임이 TSMC가 공정 과정에서 약간 미스를 보면서 이게 뒤늦게 결함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좀 늦춰졌다. 이게 추정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맞았다, 누가 틀리다라고 100%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럼 엔비디아 책임이네요. 뭐 설계할 때는 괜찮았는데 생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부 설계를 수정을 해서 다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예. 뭐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웰 차질되는 바람에 엔비디아 주가 상당히 뭐 타격을 좀 입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죠? 잠깐 좀 안 좋았었죠. 잠깐. 예. 잠깐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 주가는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게 너무 기록적으로 그동안에 막 쭉쭉 성장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낮아져도 성장률이 낮아져도 네네네. 실망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도 지금 거의 140달러, 액분에서 이제 140달러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다시 왔어요. 거의 정고점 수준. 정고점 다시 왔습니다. 예. 왔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추세다. 꺾인다기보다는 폭발적이진 않다. 완전히 맞습니다. 핵폭탄급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냥 대충 폭탄급으로 가는 것 같은 네. 게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만 해도 265% 성장했었는데 맞습니다. 매출이 2분기에는 120% 성장했어요. 정확하게 122%. 네. 3분기에는 다시 82% 성장한 걸로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이만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매출이 엄청나죠. 더블이 됐는데. 엄청나죠. 네. 근데 내년 1분기에는 52%로 둔화될 것이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둔화되다 보면 어느 날 파를 기록하고 언더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가 여기서 140달러 이상으로 더 치고 가려면 이게 사실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줘야 되는데 꺾이는 추세에다 누가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은 뭐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점은 올해까지다.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에 40%,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CAGR로 봤을 때 뭐 한 30%, 20% 이 정도 사이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은 하되 그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어차피 그 미래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을 선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도 오르되 예전만큼 막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배, 3배씩 올랐던 게 엔비디아인데 이제 그 정도가 그렇죠. 아닌 거고. 예. 하지만 계속 견조한 상태는 유지할 것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참 부러운데 부러워요. 이제 오만전자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다시 이제 59,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각계각층에서 이제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업종에 대해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실까지도 뭐 얘기를 언급을 하고 네. 언급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액션에 대한 방법론도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 연구원님께서는 삼성전자 보고서를 쓰셨는데 목표 주가가 이제 BP에서 주당 순자산 가치로 해서 네. 59,499원. 뭐 거의 지금이 순자산 가치로 보면 한 배 정도. 네, 한 배 정도 유지한다.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10년 밴드 중간 1.5 곱해서 한 9만 원 정도를 유지하신다. 그냥 9만 원까지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계시는데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간 밴드 정도 한 1.5배를 준 상태고요. 네. 뭐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진 않는 거죠. 중간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준 거고요.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격이 밴드 하단에 거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이 0.9배에 부근했을 거예요. 0.89배, 0.87배 이 정도였었는데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면. 예, 그렇게 되면은 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도 다운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내년에 막 경기가 확 꺾이거나 막 금융위기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다시 한번 온다거나 약간 이런 사태에 이 정도 심각성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네. 경기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 주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스탠스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삼성전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진함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한 것 같다. 다만 이 부진함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 비용이 조금 높다. 디램 사업부를 봤을 때 HBM 지금 조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낸드는 지금 그냥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별로 안 좋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랑 LSI, 비메모리 쪽은 엑시노스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칩인데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스냅드래곤 거를 써야 돼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도 안 좋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원가 올라가서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뭐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은 조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주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뿐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이 또 이제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 뭐 디램 캐파 증설하고 낸드 전환 투자가 예상돼 있어서 장비 업체들의 이제 수요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이 소재나 부품 업체들의 이 실적들은 고객사들이 가동을 해야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야지 이걸 부품을 되는 건데 국내 그 소재나 부품 업체들은 낸드양 매출이 좀 높은 거죠 비교적.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램은 지금 HBM이라는 수요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범용 디램 생산하던 거를 HBM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범용 디램 쪽을 만들 여력이 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년에 증설을 합니다. 예. 하이닉스는 M15X라는 팹 디램 쪽으로 증설을 하고요. 예. 삼성전자는 P4 쪽을 디램 쪽으로 일부 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이제 장비 업체들이든 소재 부품 업체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리드 타임이 6개월이고 얘들이 내년에 증설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가 좀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컨콜 내용이든 뭐 이런 게 좀 좋아질 건데 소재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낸드 비중이 높습니다. 네. 웬만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한 60에서 70%가 낸드에서 매출이 나오는 건데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예, 뭐 이제 리노공업, ISC 같이 비메모리 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조금 일반적인 소재 부품 업체들은 낸드 비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낸드 쪽 소재 부품 만들기 쉬워서 국산화를 먼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조금 구조적으로 낸드 비중이 높은데 낸드 쪽은 아직 가동률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V8에서 V9으로 전환하면서 라인을 좀 끄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범용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라인을 생각보다 막 그렇게 풀 가동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올라와도 조금 굉장히 더디게 올라오는 그림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보고서라든가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픽한 종목들, 유망 종목들을 좀 그렇게 그룹군을 좀 뽑은 게 있으세요? 뽑은 게 있기는 한데 네. 이게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을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기엔 조금 종목 추천은 아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도 업체들을 좀 뽑아서 좀 저도 잘 사실 네. 소부장 기업들을 리스트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 익스포저가 크고 디램 매출 비중이 크고 소재나 부품보다는 장비 업체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장비 업체들 중에 디램 하는 애들을 조금 보자. 왜냐면은 어쨌든 얘네들은 내년에 증설이 있어서 내년 매출 그로우스가 조금 확보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지 않으면은 그 아랫단 밸류체인 업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랬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줘서 뭐 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조금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제가 네네, 소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각각의 개념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좀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하는 장비. 생산한 장비를. 예, 소재는 이제 뭐 포토레지스트, 이제 그 노광에 들어간 포토레지스트, 예. 뭐 이런 아니면 애처한트라 그래가지고 식각액 아니면은 과산화수소, 깨끗한 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진짜 소재 부품들. 맞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장비에 끼워서 들어간 애들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장비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세부 네. 부품들. 뭐 소모성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퍼를 잡아주는 포커스링. 그렇죠. 이거 장비 살 때 같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 다 마모가 돼요. 이게 플라즈마로 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소모성 부품을 이제 보통 저희가 봤을 때 부품주들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죠. 그렇군요.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하반기는 소부장 중에서 장비 업체들이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 실적 그로스가 이제 장비 업체들이 소재 부품 업체들 대비해서 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 업체들이 소재 부품 업체들보다는 좀 더 담기 편하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차원에서 보면. 투자 차원에서요. 예. 그렇군요. SK 하이닉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았죠. 남았는데 발표하는데 네, 지금 주가는 목요일, 예. 목요일 날 발표. 주가가 지금 지난 주말에 18만 7천 원. 근데 고점이 24만 원이었어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쭉 올라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었고 또 뚝 떨어진 거는 사실 엔비디아하고 같이 궤를 같이 했다. 하죠. 예. 엔비디아가 14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올 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같이 사실 떨어졌습니다. 거의 연동하고 있는 네. 게 현실인데 그만큼 엔비디아에 많이 기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건 이제 코스피 시총 3위예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 3E죠 이제 네. 3E인데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니까 하이닉스도 여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매출 비중으로만 봐도 올해 예를 들어서 60조를 좀 넘게 달성한다고 치면은 HBM 매출만 해도 한
8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조. 15%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비중이 더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는 저는 HBM 매출로만 거의 한 20조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상당히 묶여 있는데 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어보기가 좀 네, 없는데 네. 그 다음 스텝은 SK 하이닉스의 어떤 전개가 좀 펼쳐질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거 생각하신 적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요즘 이제 디램 쪽을 1A 반도체, 1B 반도체 이런 식으로 앞에 알파벳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 1B 반도체가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최신 양산이 되고 있는 예, 디램이라 보시면 되는데 1A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성능을 좋게 뽑아낸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1B든 1C든 어쨌든 다 1A를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1C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첨단 사양의 반도체 예, 쪽. 첨단 사양 반도체 쪽에서 우위를 좀 계속 점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A 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1C로 넘어간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단원적으로 왜냐면 힘드니까. 베이스가 되는 그 1A나 1B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만약에 그게 팩트면은 네. 1C 쪽으로도 갑자기 뒤엎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쪽은 지금 사실 TSMC하고 하이닉스가 사실 가장 주력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셈이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1A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1C를 타겟으로 해서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1인 전개가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HBM도 결국에는 그 1A 거 갔다가 1B 거 갔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HBM도 이제 삼성이 조금 지금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이퍼 단에서 조금 성능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를 쌓아도 쌓으니까 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고 사실은 쌓는 게 기술의 이톱 기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네. 반도체 업종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희비가 엇갈리긴 한데 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쟁 차원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러다 보면 물론 SK 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거든요. 이게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네. 뭐 이런 명제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반도체의 겨울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지금 피크아웃 썰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본적인 수요가 턴어라운드 해줘야지 좀 이게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하는 건데 이제 스마트폰이랑 PC 이런 게 잘 팔려야죠, 사실.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 내년까지도 스마트폰이나 PC가 막 잘 팔릴 이유는 크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단에서 생각하지 말고 공급단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급단에서. 말씀드렸듯이 HBM으로 많이 전환을 하니까 범용 디램, 이제 그냥 일반 서버 그리고 일반 PC,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이 좀 부족해질 거다.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은 일반 디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조금 오르겠죠.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급이 범용 디램 쪽이 꺾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네. 적어도 연말쯤 가봐야지 아 내년 상반기에 이게 부족하겠구나 아니면은 이게 내년 상반기에도 안 부족하겠구나 이거를 조금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반도체 쪽은 좀 살짝 쉬어갈 것 같고 횡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연말에 그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이 확인이 되면은 오르고 만약에 연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확인이 안 되면은 그때는 좀 피크아웃의 힘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불안감은 계속 상존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은 정말 생각을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경기는 당연한 거고 네. 예, 그 반도체 업체들 간의 어떤 구조적인 이 문제들, 네.
생산 성능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연구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네. 보고서를 좀 계속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님과 함께 반도체 업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